유튜브 채널 연금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해보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또 호응해 주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뭐 투자, 뭐 부동산, 전반적인 재테크 이야기도 다 드리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서 꼭 찾아야 될 원칙,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즘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뭐 부동산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암호화폐는 더 그렇고.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재테크 시장이 네.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어느 순간 그 연금이 네. 더 되게 중요하겠다. 따박따박 뭔가 들어오는 네. 그게 좀 느낌 있게 오더라고요.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처음에 막 연금을 관심 가지시다가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 뛰니까 아, 네. 연금에 대한 문의가 줄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문의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주식이 오르는데 이걸로 주식해야 되냐 연금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막 연금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또 미뤄.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식 좀 오르면 더 오른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결국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면 빨리 주식 포기하고 연금해야 되잖아. 또 안 되는 거야. 네. 물려 있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고민 중이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흐름이 하락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도 약간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금의 중요성을 점점 느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연금을 우리가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필수.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연금은 땡이다. 땡. 뭘까요? 연금은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는 건데 한자로 요약했거든요. 어. 연금은 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밥을 드실 때 밥도 있고 반찬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반찬은 되게 맛있잖아. 짭조름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반찬은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찬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관심이 반찬에 먼저 가는 거야. 야, 오늘 밥 먹을 때 점심 뭐 먹어? 라고 물어보면 뭐 돼지갈비, 무슨 뭐 제육볶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밥 먹지. 오늘 뭐 밥 먹어. 밥 먹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뭐 혼합국 먹을 거야, 잡곡밥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밥에 대한 관심은 적고 반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빼놓고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반찬만 먹으면 처음에 맛있지만 너무 질리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짠 것만 먹으면 또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반찬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찬은 그 세대를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밥은 수천 년간 우리의 주식이었거든요. 변하지 않는 주식. 그래서 저는 노후를 설계하는 데도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주식,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하시는 거 좋다. 근데 걔네들은 반찬이다. 밥이 빠진 상태에서 반찬만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연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평생 소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것들은 이렇게 연금으로 하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보다는 반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네. 그걸 한번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이 원래는 메인인데 네. 이게 뭐 투자 시장 이렇게 수익률 올라가고 이러면은 네. 어느 순간 메인보다는 네. 추가로 프리미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밥이 더 중요하다. 밥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평생.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위기가 닥치고 네. 또 있던 게 없어져 봐야 네. 그때 깨닫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밥만 딱 있으면 밥에다가 우리 김치 하나만 넣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찬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어요. 근데 밥은 먹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반찬 준비하다가 밥을 까먹어서 쌀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밥이 안정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전에 그 대표님께 그 질문을 좀 드려보니까 네. 이 폭락하는 중에 네. 위기의 해법은 연금에 있다. 네. 딱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위기 해법은 사실 연금에 있다가 아니라 위기의 해법은 안정적인 인컴에 있어요. 사실 위기가 왔지만 지금 고정적인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뭐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맞아요. 이거죠.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손님에 따라서 또 소득이 달라지다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신 분들은 뭐 이슈가 있으면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서 많이 벌기도 해. 근데 또 어느 날 이슈가 안 되면 또 갑자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런 등락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업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그냥 공무원 해라. 아 진짜요?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힘들다. 사실 살림을 사는 주부 입장에서도 남편이 하루는 1,000만 원 벌어오고 다음날은 빵, 그 다음 달은 또 500 맞아요. 이렇게 벌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한데 젊을 때는 그것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인컴 소득이었지만 그럼 노후의 인컴은 뭐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연금 소득이다. 이거를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느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 폭락과 쇠락 그거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그 위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재테크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 급락을 했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 틀린 건 하나도 없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거죠. 골이 깊은 이유는 산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 유튜브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라 막 이렇게 올렸을 때 영상을 쭉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몰려서 주가가 올라갔고 너무 기존의 가치,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하락하는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 위기냐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몰랐을 때 닥치는 게 위기죠. 근데 이미 사실 급등을 할 때 급락할 거는 예견이 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위기를 두 가지로 정의한 게 있어요. 위기를. 폭락과 쇠락. 전문가들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U자형 위기냐 아니면 L자형 위기냐 이를 들어보셨죠? 아 네. U자형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고 L자형은 떨어졌다가 그대로 그냥 침체가 되는 거죠. 장기 침체로. 장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용어로 정리하자면 폭락과 쇠락이다. 폭락은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손 쓸 틈이 없어. 우리가 뭐 IMF라든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옛날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잖아. 내가 망할 거야라고 해서 1년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예고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는 시점이 왔죠. 그게 이제 폭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위기가 오면 그때 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위기가 오면 아무도 대응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위기야. 대응할 수 있었으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폭락이 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래 근본적인 체질이라든가 경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옹 이사님 막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평소에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하루에 막 10몇 시간을 일해. 그렇게 일주일을 일했어. 그럼 나중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인 내 체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병원에 가서 링기를 맞고 한 일주일 쉬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하면 어떻게 돼?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강 관리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져. 그래서 폭락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이 겪어요. 공평해요. 부자이건 서민이건 같이 겪고 그리고 폭락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 그러면 회복하고 나면 다시 과거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쇠락이야. 쇠락. 네.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많이 아시죠? 뭐 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개구리 비유 잘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그럼 얘가 살아 죽어. 살잖아요. 네. 근데 얘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다리가 뒤었어. 그러면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거는 한 2, 3주가 지나면 회복이 돼요. 대신에 걔는 살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위기가 언제 오냐? 올 거야. 올 거야. 10년 주기야. 내년에 올 거야. 올해 안 왔으니까 2022년에 올 거야. 23년에 올 거야. 4년에 올 거야. 5년에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나는 그 기간을 돌이켜보면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사실. 이게 쇠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폭락의 위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폭락의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미 폭락이 올 거라고 예견하는 순간 폭락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위기는 무엇이냐?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위기의 해법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사실 딱 폭락이 와가지고 탁 뛰어도 올라가면 힘들지만 딱 6개월, 1년만 버티면 돼요. 근데 쇠락은 짧아야 2, 3년이고 길면 2, 30년이에요. 내가 사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업이 잠깐 안 되면 내가 며칠, 몇 달 고생했다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2, 3년, 2, 30년을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돼요. 버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 때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야 이거 한 2달이면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2달이면 끝났어요. 안 끝나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름 되면 코로나가 지금 1월, 2월에 시작됐으니까 여름 되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 터지면서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끝날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돼도 안 끝나. 근데 1년 돼도 안 끝나. 1년 반이 돼도 안 끝나. 2년 돼도 안 끝나. 3년.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2년 동안 그 회복되길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버텨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해서 대출을 끌어썼어. 근데 2달째가 돼도 안 돼. 또 대출을 끌어썼어. 3달째 또 끌어썼어. 근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차라리 처음부터 어차피 코로나는 2, 3년 갈 거니까 아닐 거면 빨리 오늘 접어. 그랬으면 이번 달에 매출 없다 하더라도 그래 그럼 여기서 접자. 네. 빨리 털었으면 빚은 없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될 줄 알고 계속 땡겨 쓴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1,000만 원만 빌려줘. 은행 가가지고 5,000만 원만 빌려줘. 맞네요. 어디 가서 지금 빌려가지고 대출은 다 써가지고 6개월을 버티느라고 대출이 몇 억이 됐는데 결국은 안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접을 수밖에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대출까지 안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겪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쇠락의 위기를 앞으로 더 겪을 거라는 거지. 혹시 앞으로도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버티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이 시점을 선택하셔야 돼. 아니면 싹 지금 정리해. 버틸 수 있는 앞으로 최소한 적게는 2, 3년 길게는 1, 20년이에요. 버틸 자신이 있으면 버티세요. 근데 내가 계속 그냥 지금 수명 연장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에게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안게 되는 리스크들, 여러분이 진 빚,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 여러분이 포기할 때 수많은 부자들에게 다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벌고 한순간에 막 대박을 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은 최소한 네. 고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흐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딱 자영업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딱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을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재산에만 손 안 대면 돼. 네. 내가 만약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잔존수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투자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 통장이 영원히 됐다. 난 사업 접어야 돼. 근데 거기다 놓고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네 월급 담보로 1억만 대출해줘.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가 필요한 거고 폭락은 오히려 진짜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건데 네. 쇠락은 이게 각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무리하게 어떤 사람은 더 끌어쓰는 사람은 더 이제 예상되지 못하는 미래가 왔을 경우에 이제 망하면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네네네. 거고. 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폭락과 쇠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위기가 폭락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간 바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지만 서서히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위기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 연금 박사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많죠. 뭐 일단은 근데 연금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겪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전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건 됐고 그럼 나는 안정적인 소득을 좀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무조건 다 연금 설계해주고 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연금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 또 평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최소한 5년, 10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납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내 앞에서 분명히 10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할 거나
혹은 뭐 사업이 안 되니까 연금 담보로 뭐 뺏쓰거나 해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 지금부터 전략을 다시 세워라. 네. 요즘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네. 금리. 그래도 이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금리 네. 문제로 또 고민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럼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금리가 상승하는 것. 결국은 사실 우리가 그 한 10여 년간 주식 부동산의 화랑기, 부동산의 화랑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 돈으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사업을 내 돈으로 하면 걱정이 없어. 망해도 나만 망하면 돼. 근데 남 돈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빌려 썼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친구한테 빌려 쓰면 같이 망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빌려 쓰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은행에서 빌려 쓰거나 이렇게 담보를 잡았으면 결국 다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렸는데 사실상 이것이 오른 힘을 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 가지고 내가 집을 사서 올린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 내 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사서 올렸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시중에 돈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 건 예상된 거고 그동안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약간 소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다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소비를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풀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예견된 사실 이 금리 인상을 미국의 뭐 그 파월 무슨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다. 마치 생태계가 있으면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포식자가 다 잡아먹으면 얘네들이 사라지잖아. 그럼 하위에 있는 동물들이 다 잡아먹게 멸종하게 되면 결국은 상위 포식자도 먹을 게 없어서 얘네들 멸종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줄어들면서 다시 하위에 있는 애들이 생존하기 시작하고 이게 생태계지 않습니까? 경제도 누가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생태계에 맞춰 돌아가요. 그러면 뭔가 사회가 잘못 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신호가 있고 그거를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이 지금의 금리 상승이다. 그러면 금리 상승은 언제까지 되느냐? 누가 내리고 있다고 내린 게 아니야. 파월이 갑자기 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 안 되니까 금리 내릴게 라고 했는데 금리가 내렸더니 다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거야. 그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뭐 누가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제 활동 인구가 하는 선택이 모여서 그 경제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경제 현상이 인플레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밥 먹을 때 가가지고 지금 밥이 한 끼 거의 8,000원,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아, 나 8,000원짜리 밥 못 먹으니까 나는 그냥 5,000원짜리만 먹을게. 3,000원짜리만 먹을게. 그럼 이렇게 다 줄여야 돼. 그럼 자연히 어떻게 했어?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을 파는 사람이 손님이 안 오니까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8,000원 먹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계란찜 하나 더 시켜가지고 또 한 뭐 15,000원 먹는 거야. 그리고 끝나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스타벅스 5,000원 또 먹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하나 했던 그 활동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 경제의 인플레라는 걸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마치 미국이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을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금리 인상이 종료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생태계가 회복이 돼야 돼. 생태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 자산 가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1년, 2년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급락하지 않는다.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는다. 올라간 다음에도 한동안 횡보하는 거예요. 한동안 꾸준히 행복하고 이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차라리 예측이 가능하잖아. 네. 그죠? 근데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꾸준하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몰락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연금 박사님께서 그 IMF도 경험하시고요. 네. 그때 2000년 초반 다 경험했죠. 그때 하시고 또 서브프라임도 경험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언론들을 보면은
되게 조기에 뭔가 상황이 좋아질 것만 같은 얘기들도 많이 한단 네, 말이죠. 네. 뭐 속도 조절론 얘기 네. 나오면서 금리 내년이면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 또 뭔가 자산 가치가 다시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다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뭘로 먹고 사는가를 잘 봐야 돼요. 어차피 저도 인간이고 홍사님도 인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 하는 이유는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그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증권회사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주식과 부동산은 서로 적이거든요. 똑같이 돈이 있는데 사람들은 고민해. 이걸로 주식을 살까? 이걸로 부동산을 살까를 고민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는데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 사는 거지만 반대로 부동산 좋을 것 같으면 부동산 사는 거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집 사지 누가 주식해.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들이 나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보고 있으면 무슨 증권의 부동산 센터장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도 많이 오셨겠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 아니 저분 입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부동산을 얘기할까?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야? 주식으로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빼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것이고 주식은 조만간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금융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나왔어 이 자리에 공인중개사 물어봐. 공인중개사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답 없습니다. 그냥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집 그대로 사시고요. 있는 집 빨리 파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없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락했지만 한 1, 2년 내에 바로 반등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두셔야 나중에 돈 버는 거예요. 저희 부동산 땡땡 부동산을 오셔가지고 바로 거래하십시오. 저희 좋은 매물 나와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연금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연금을 가입해야 연금 시장이 커지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연금을 하자고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연금은 시대의 흐름을 유행을 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연금은 뭐라 그랬어요? 연금은 밥이다. 반찬은 유행을 따라서 내가 지금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 제육볶음을 먹을까, 아니면 순두부를 먹을까 결정할 수 있잖아. 하지만 밥은 꾸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자꾸 시장을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희망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한 번에 망가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 고객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사실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보고 얘기한 거잖아. 그때는 폭락이었다고. 답이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다가 저점에서 사뒀다가 고점에서 팔면 된다. 위기가 오면 빨리 안전자산을 옮겼다가 다시 또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격적인 자산을 옮기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위기가 아닌지 오는지 어떻게 알아? 정작 위기가 닥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우리 사회가 겪었던 굉장히 큰 사고들이잖아요. 그죠? 삼풍백화점 96년도, 세월호가 2014년도였고 대구 지하철이 2003년도였나 그래요. 거의 무슨 10년 단위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있죠. 그 사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사장실은 그 백화점 꼭대기에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은 회장이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냐면 백화점이 무너졌으면 같이 죽었어야 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무슨 회장이지? 구속됐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월호 선장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구 지하철 거기 그 운전하신 분 살았어, 죽었어. 살았다는 얘기니까요. 다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 세 명이 그 위기 현장을 벗어나면서
한 얘기가 똑같아요. 그 삼풍백화점 사장이 그 백화점에 있는 사실 문 닫는 시간이 5시 50분인데 오후에 제가 그날 제대했기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오후부터 징조는 있었고 저기저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피시켰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세월호 선장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다 기억하잖아. 네. 기다리세요. 대구 지하철 마찬가지. 빨리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기다리세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났는지 잘 모르거든. 그리고 정작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삼판백화점 사장이 자 우리 지금 백화점이 좀 문제가 있고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대피한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또 매출 다음 달부터 백화점 안 와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바로 잘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세요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구조적이에요. 이거를 그 사장이 잘못했다, 뭐 세월호 선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근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절차를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웅이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EBS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런 이거든요. 뭐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기 상황을 만들어놔. 근데 사람들이 그 위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별 대응을 못해. 사실 위기가 닥쳐오면 제가 그 서브프라임이나 IMF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위기라고 이미 알려지는 순간은 위기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끝났을 때 걔가 위기였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작 위기가 닥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구동성 기다려라. 왜? 나가세요. 지금 안 됩니다라고 파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게 돼버려. 내 실패를 인정하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로 찾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해야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도 나도 같이 위기이기 때문에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근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그 평상심, 항상심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소가 가듯이 안전하게 가는 그게 떠오르는데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래야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젊을 때는 인컴, 소득이에요. 젊을 때는 일이에요. 일. 투자가 아니고 투자는 언제든지 변동할지 모르는 자본소득이잖아요. 그거 말고 노동소득. 노동소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노동소득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면 결국은 아무리 옆에서 뭐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젠가부터 천시해. 그리고 몸 팔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자판 두들기면서 주식해가지고 부동산 돈 번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해. 이게 자본주의 현상이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노동, 근로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앉아서 계속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만 하기 시작해. 그러면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돈 굴리는 사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은 밥이 있지만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안 짓고 전부 집에 앉아가지고 주식하고 있어. 계속. 쌀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전 사회가 이 생산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퇴직하면 이 시스템이 사라져. 그러면 나에게 고정적인 인컴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연금소득이다. 이 연금소득은 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사회가 갖춰줘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이것이 공적 연금으로 발달해요. 국가가 기본적인 연금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춰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위기를 이제 퇴직해 보시면 느낄 거다. 퇴직해 보시면 이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처절하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주식 부동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때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내가 좀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꾸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제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공적 연금 무시하지 마라. 국민연금, 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5, 60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뭐 한 달에 적게도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300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의 기본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으셨던 분들. 그럼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88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국민연금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적연금은 일정 부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적어도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안팎의 연금은 누구나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요. 서로 할 수 있다면 각각 200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이 보통 1년에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면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럼 한 달에 250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250이 퇴직금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쌓이면 2,500, 20년 쌓이면 5,000. 근데 급여가 올라가잖아 또. 그러니까 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또 보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 직전에 내가 500만 원이었고 월급이 20년간 근속했다. 그럼 퇴직금 1억 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 퇴직금 마련해 내오시는 거 그것이 나중에 노후에 또 일정한 연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세제 적격, 연금 계좌, 연금 저축, IRP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보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제 적격 연금보험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받는 거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 받는 거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 그다음에 IRP는 연간 700까지 세제가 혜택이 되니까 이것도 한 달에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부으시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에 재원이 되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까지 비과세 납입 금액 그러니까 한 달에 150씩 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낼 여력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꾸준하게 몇십만 원씩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금보험 여기까지만 준비하셔도 꾸준하게 일정 부분의 연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만 빠지지 않고 하셔도 노후에 보태도 300, 많게는 한 4, 500 정도의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맞벌이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월 400이든 500이든 네. 정말로 은퇴 후에 좀 꾸준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연금에 대한 단순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연금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연금 부자들 써서 100세 인생 한 달에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기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옛날에 5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 사실 따져보면 지금은 그렇게 500만 원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제.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신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대도시에 나와서 사신다. 그럼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하는 데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1, 2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활동 하셔야 되잖아. 여행도 가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세금 보험료. 거주비.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리비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뭐 종부세 많이 내신 분들 1년에 막 1,000만 원씩 내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웬만한 집에 살아도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재산세는 나와요. 그 예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데 네. 그 노후에 가면 이제 일은 없어지시는 고정소득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담되죠. 아무리 여기 이런 데 살아도. 네. 차라리 재산세 그 다음에 적은 편이고 건강보험료 뭐 내가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지만 집 한 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적게 내신 분이 1, 20만 원 많이 내신 분들 건강보험료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1, 20만 원, 2, 30만 원만 건강보험료 낸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1년에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거잖아요. 1년이면 2, 300이에요. 실손보험료 또 의료비는 걱정되니까 실손보험료 내시는데 실손보험료 갱신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젊을 때 가입했던 2,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건 1인당. 건강보험료 한 집에 내는 거지. 그죠? 실손보험료는 각각 내야 돼. 그럼 나 10만 원, 배우자 10만 원. 건강보험료 20만 원. 그럼 40만 원이야. 1년에 500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요. 차 안 탈 수 없잖아, 차. 그럼 차도 비싼 거 안 타. 그냥 소나타만 타셔도 차를 근데 보통 10년에 한 번 바꾸잖아. 그죠? 그러면 차값도 사실상 장난이 아니고 기름값.
기름값 한 달에 안 다녀도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드실 거고 수리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차를 안 굴려도 자동차세 내야지. 그다음에 보험료 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딱 제 그 가계부를 써보면 과거 조선시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 대한 응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거죠. 그게 한 달에 기본 1, 200이에요.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꾸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제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공적 연금 무시하지 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5, 60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한 달에 적게도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의 기본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으셨던 분들. 그럼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88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국민연금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적연금은 일정 부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적어도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안팎의 연금은 누구나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맞벌이 하니까요. 서로 할 수 있다면 각각 200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이 보통 1년에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면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럼 한 달에 250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250이 퇴직금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쌓이면 2,500, 20년 쌓이면 5,000. 근데 급여가 올라가잖아 또. 그러니까 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또 보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 직전에 내가 500만 원이었고 월급이 20년간 근속했다. 그럼 퇴직금 1억 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 퇴직금 마련해 내오시는 거 그것이 나중에 노후에 또 일정한 연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세대 적격, 연금 계좌, 연금 저축, IRP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할 때는 세대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보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 적격 연금보험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받는 거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 받는 거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 그다음에 IRP는 연간 700까지 세제가 혜택이 되니까 이것도 한 달에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부으시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에 재원이 되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까지 비과세 납입 금액 그러니까 한 달에 150씩 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낼 여력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꾸준하게 몇십만 원씩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 저축, 그 다음에 연금보험 여기까지만 준비하셔도 꾸준하게 일정 부분의 연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만 빠지지 않고 하셔도 노후에 보태도 300, 많게는 한 4, 500 정도의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맞벌이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 퇴직연금 부분은 네. 일시금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건가요? 네. 나올 때?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IRP 계좌로 넣어요. 그럼 IRP 계좌로 이제 회사가 당신이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주거든요. 그럼 그 IRP 계좌에서 본인이 일시금 출금할 수도 있고 그냥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연금으로 받아서 받을 때 국가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뭐 1인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 퇴직연금은 내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근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셀프 퇴직금 하셔야 돼요. 특히 직원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은 퇴직연금도 해주시는데 사장님이 본인 퇴직금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은 언젠가 회사 나가면 퇴직금 줘. 근데 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내가 대표야. 근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퇴직금도 없고 돈도 다 날리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되면 퇴직금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냥 은행에 가서 1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랑 해서 거기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법인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소득을 받아와서 아까 IRP 쓰잖아요. IRP도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다가 본인이 연간 700만 원씩 넣으시면 그것도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개인이 준비하는 계좌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 직원분들이 퇴직하실 때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근데 물론 이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녀 자산이 있으면 퇴직금 먼저 주는 게 정상인데 한 푼도 없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금을 DB형으로 하지 않고 DC형으로 두 가지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약간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DB형 아니라 DC형을 선택하면 그달 혹은 그해 퇴직금을 정산받는 거예요. 그래서 DC형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미 지금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다가 퇴직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지만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한테 지급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과 관계가 없죠. 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DC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큰 회사들은 다 퇴직금 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소기업들은 좀 그런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꼭 이런 거 얘기하시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지금 500인데 뭐 20년 후에 500만 원이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답변을 주실 네, 수 맞아요.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500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 연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려가서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한 20년간 꾸준하게 납입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임금도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 직장 취직했을 때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 당시에는 물가가 낮았으니까 5만 원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5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3, 40년 사이에 물가가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5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때에서 5천 원 저축을 했어. 5천 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돼가지고 지금도 5천 원 저축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되죠.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월급도 오르거든요. 그럼 오르는 만큼 나도 납입 금액을 따라서 올려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30년 전에 가입한 상품을 가지고 5천 원 내고 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왜 한 달에 연금이 1만 원밖에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가 상승률의 문제는 나중에 이 500만 원이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 문제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산수의 문제, 수학의 문제야, 수학.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고 그때 물가에 따라서 더 높은 연금 받고 싶으시면 납입도 물가가 연동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더 늘려가시면 돼요. 내가 이번 달에 30만 원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속 10년, 20년을 30년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뭐 10% 올랐다. 그럼 33만 원, 20% 올랐다. 36만 원. 이렇게 늘려가시게 되면 자연히 보장된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내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저절로. 네, 국민연금은 나중에 물가상승을 보장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보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을 보장해 주는데 왜 개인연금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연금은 낼 때부터 물가상승을 연동해 내셨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더 냈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다. 네. 그럼 개인연금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박사님 그 국민연금을 책에 네. 보니까 네. 더 받고 200% 활용하는 법이 있다고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기금이 고갈된다, 못 받는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사실 받을 수는 있어요. 적게 받을 뿐이지. 음. 그래서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실제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직장 가입자라면 급여 소득자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역 가입자거나 임의 가입자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게 더 유리해요.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씩 10번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100번 내는 게 연금액이 더 높아요. 똑같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면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되게 웃기죠. 예. 금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성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액이 가성비는 떨어져. 근데 기간은 늘면 늘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걸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119개월까지 10년 미만까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아, 그래요? 추후납부제도거든요. 직장인들도요? 네, 누구든지. 근데 직장인들은 다 냈잖아요. 근데 내가 이직하느라고 한 1년을 쉬었어. 이놈 안 냈잖아요. 그죠? 요거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은 그
여성분들 육아로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좀 굶뜨신 그런 기간들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 3년 하고 음. 애가 생겨가지고 한 거의 10년을 음. 직장 생활 안 했다. 음. 그리고 애 키우고는 다시 이제 복직을 했다. 다른 일로. 그랬을 경우는 과거에 10년을 나중에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나중에 낼 수 있는데 나중에 낼 수 있다면 지금 내지 말고 연금 받기 전날 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굳이 미리 낼 필요는 없다. 그렇구나. 미리 낸다고 더 좋은 혜택이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약간의 좋은 혜택이 있는 거 말고는 결국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50세, 55세다. 그럼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지금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65세에 연금 받기 전날 추납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을 20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막 더 이르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도 하잖아요. 네. 그 기간까지도 다 계산해서 10년치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직장 생활 하신 기간은 낸 거고 내가 이미 근데 이 추납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 시작을 한 이후에 쉬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어. 한 번도 안 내고 나이가 50이 됐어. 아, 그럼 이제 과거에 안 냈으니까 이걸 추납해 주세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만 18세가 되면 엄마가 18세 선물로 국민연금공단 데려가서 와. 한 달치만 내줘라. 한 달치만. 와, 대박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럼 한 달치만 내주고 다음부터 안 내도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대신에 얘는 가입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그렇구나.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데 최대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뭐 콜센터 1355 물어보고.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연금을 좀 약간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은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어요. 당겨받는 건 5년 당겨받는 거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요. 5년 늦춰받는 건 연기 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땡겨받으면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돼요. 6%씩이나요? 예, 6% 감액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땡겨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년 당겨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30%가 감액돼서 70씩 평생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다운받는 금액을 평생 받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5년까지. 근데 5년 늦춰주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요. 와, 대박이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와. 늦게 받는 게 물론 안 좋지만 네.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는 거고 5년 다 늦춰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아요. 자, 그러면 5년 당겨받는 사람은 70만 원 평생 받고 네. 5년 더 늦춰받는 사람은 물론 10년의 갭이 있지만 136만 원 평생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럼 일찍 들어가실 것 같으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늦게 연기로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82세 이상까지만 사시면 누적 금액이 일찍 받아간 사람들을 추월해요. 아, 요즘에 뭐 82세는 뭐 다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퍼주니까.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7.2까지는 해주네요. 그러니까 한 3, 4만 해도 되는데 7.2까지 해준 거예요, 사실.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적게 받는다 생각해도 국민들이 조금 이해할 부분은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요즘에 워낙 또 저성장이고 저금리 이런 게 좀 있었고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사실 3, 4%만 해도 그럼요. 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더 웃긴 건 이렇게 당겨받는 사람들에게 6%씩 다운시켰던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금이 좀 급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연금을 늦춰받아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 그럼 더 받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팍팍팍 깎아버리고 그러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팍팍팍 더 줘버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구조, 부익부 빈익빈 그렇구나. 국민연금공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연금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뭐 폭락이 오든 자산이 뭐 쇠락이 오든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금 흐름과 항상 항상심을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금이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위기 해법은 연금에 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연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말을 정리하자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주식, 뭐 부동산, 코인,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사고들까지 이 원인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에 자꾸 밀집되어 가는 현상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금은 몰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소득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몰리는 현상들이 해소가 돼요. 근데 이 몰리는 것도 왜 그러는 거 잘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 핵심은 나만의 것, 나만의 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남들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뭐 먹방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몇백만 구독자가 나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전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몰려다니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이 있는 곳에 몰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 사회는 그런 걸 이용해서 적절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 모이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이런 리스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대중들 따라가면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고 또 그 말을 좀 한번 역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른감은 있긴 한 것 같지만 그 이제 점점 재테크의 분위기가 식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조회수가 적게는 30% 많게는 이제 절반 이상까지도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분산이 되는 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를 좀 공부를 하고 또 고민해야 될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왔을 때 내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보면서 자산을 분산하고 또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기에 그냥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와. 다시 또 와하면 우르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실패의 원인을 종목이나 타이밍에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어. 내가 수학 문제를 틀렸는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원인을 잘못 찾아.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역사예요, 사실. 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하는 사람들은 다음 실패를 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 밀집도 맨 네.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부분 네. 그 부분 정말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유행을 따라가지 마셔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나만의 투자 철학, 나만의 재테크 철학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적절한 연금 자산과 투자 자산과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그런 걸 구별해 두시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금이 가장 기초고 주춧돌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예.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금 박사라서 이런 얘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마치 인생을 살면서 매 끼니 밥이 빠지면 안 되듯이 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고 이걸 공적 연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선진국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스스로라도 제대로 시스템화하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개인연금 같은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만 해도 월 30만 원, 4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도 그 계좌를 통해서 또 주식 투자를 하면 또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혜택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안 하면서 음. 이제 다른 데서 주식 투자하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네. 한번 진짜 이번 위기 상황에서 반성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요. 특히 또 연금 가지고도 연금 펀드 거기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사셨으면 내가 펀드를 샀으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로 ETF를 단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금은 장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요 연금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밥이다. 네. 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일찍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뭐 이 방송 보시고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있더라고요. 그 봉화에서 탄광에서 광부들이 갇혀 계시다가 두 분이서 맞아요. 생존에 나오셨잖아요. 네. 사실 다들 뭐 거의 뭐 살아 있지 않을 그쵸.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댓글 다신 분이
그 생환 돌아오기 전에 커피 믹스 드시다가 아침 되면 그냥 뭐 지금 아마 주무시느라고 못 받을 연락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댓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네가 지금 사람들 장난치냐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커피 믹스나 먹고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 쓰신 이후에 하루 지나자마자 그분들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나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커피 믹스 먹고 버텼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마치 그 댓글이 성지가 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뒤늦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걸 더 빨리 깨달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가장 준비를 잘 하시게 될 거다. 저는 오늘 정말 영근 박사님 만나면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얘기 들었는데요. 네. 오늘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네. 투자 시장이 이래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부자들의 저자이자 연금 박사 채널의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